낯선 도시에 막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스마트폰 지도를 딱 켰는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화면 속에 길이 막 스스로 움직이고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건물이 실시간으로 솟아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엄청 당황스럽겠죠. 기존의 내비게이션 방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바로 지금 당신의 커리어 그리고 일터라는 지도가 정확히 이렇게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2026년 4월 2일 현재 인공지능은 더 이상 신기한 최신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의 기본 인프라로 완전히 스며들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도가 변한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떤 AI 툴이 업무에 좋다 이런 뻔한 매뉴얼을 읊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 폭발적인 시대에 절대 대체 불가능한 인재, 이른바 AI를 잘하는 사람, 즉 애잘러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공식, 그리고 그 이면의 철학을 해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봐야 할 지점은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인간의 역할 자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정의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지금인가? 네, 그 해답은 바로 지능의 진화 속도 그리고 질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스를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인공지능의 디지털 지능 학습 메커니즘을 비교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인간이 10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할 분량을 디지털 지능은 단 3일 만에 학습한다고 나와 있죠. 아, 잠깐만요. 그 수치 저도 보긴 했는데 솔직히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천년치 지식을 3일 만에 배운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타 아닌가 싶었어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우리는 책을 읽고 실패를 겪고 그걸 내면화하는 개별적인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각자 배워야 하니까요. 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전이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을 쓰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개의 객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지식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개체들이 즉시 그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벌떼처럼 막 수백만 명이 동시에 한 권의 책을 한 페이지씩 나눠서 1초 만에 다 읽고 그 내용을 모두의 머릿속에 바로 동기화시키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천재 한 명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의 두뇌가 하나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거죠. 게다가 소스에 보면 심지어 이 지능이 7개월마다 2배씩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인간의 지능을 추월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말이 아닌 거죠. 와, 7개월마다 2배요.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속도네요. 예전에는 사람이 룰을 짜서 기계한테 이거 이대로 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기계가 인간을 리드하는 그런 관계 역전 상황이 된 거네요. 사람 강의 대신에 AI가 실시간 통번역이나 맞춤형 학습을 통해서 일원인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요. 바로 그게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쓰던 것들, 즉 1단계 고정형 AI는 사실상 그냥 아직 똑똑한 검색 엔진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질문하면 답해주는 정도. 네, 인간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명령을 내려야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도구였죠. 그런데 지금은 2단계,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로 넘어서 3단계인 애자일 AI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하죠. 잠깐만요. 에이전틱 AI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생성형 AI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똑같이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데이터 좀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만 움직였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썼죠. 그런데 지금의 에이전틱 모델은 이번 분기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식의 목표만 푹 던져주면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결책을 여러 개 기획하고 실행 시나리오까지 다 짜옵니다. 와, 목표만 던져줘도요? 네,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턴에서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진화한 거죠. 목표만 주면 알아서 움직인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조금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그렇게 AI가 스스로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나리오까지 다 짠다면 우리 인간이 막 회사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기존 화이트 칼라 실무자들, 그러니까 기획, 분석, 코딩하는 사람들 책상 빼고 기계한테 그 일을 다 떠넘기는 고급 자동화 아닙니까? 과거에 주판 쓰다가 엑셀 도입됐을 때랑 뭐가 다른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엑셀의 도입 수준이라면 지금처럼 조직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가져온 소스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네오랩 사례를 한번 보시죠. 아, 네오랩. 메모 문건에 있었죠? 네, 이 조직은 기존 대기업들이 겪는 분기별 이사회 압박이나 단기 상업적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는 파급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단 12명, 12명의 연구자가 모여서 일하거든요. 잠깐만요. 12명이요? 보통 그런 엄청난 파급력을 내려면 최소 수백 명, 못해도 막 층 단위로 부서가 쪼개져 있는 대기업 체제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과거의 지도를 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12명이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들과 통신하면서 협업하는데요. 이들이 구축한 이사라 모델의 가치가 자그마치 6억 5천만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세상에 12명에서 6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요? 네, 믿기 힘들지만 현실입니다. 다른 압도적인 사례도 많아요. 커서라는 회사는 유통망을 확보해야 하는 곳인데도 별도의 영업팀 조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시장을 분석하고 타겟을 설정해서 유통망을 확보해버리니까요. 또 SSI 같은 곳은 32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기도 했고요. 와, 자료에 나온 1인 창업 사례들도 저 진짜 놀랐거든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1인 기업 대표가 막 수백 명의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고 마케팅하는 걸 자동화해서 혼자 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A 회사는 재고 관리를 자동화해서 의사결정 시간이 50%나 단축시켰다고 하고요. 이건 진짜 혼자서 대기업 하나를 굴리는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고정된 부서 체계, 즉 마케팅팀, 인사팀, 영업팀 이런 거대한 살로 조직이 해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소수 정예의 인적 자원과 수십 개의 에이전트들이 게릴라 팀처럼 확 모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흩어지는 유동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진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12명의 사람 혹은 1인 기업의 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기계가 실무를 다 한다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결제 서류에 승인 도장만 띡 찍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가트너가 제시한 분석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트너는 이런 변화 속에서 단순히 일을 기계한테 넘기는 건 그냥 실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거든요. 실험이요? 그럼 진짜 실력은 뭔가요? 진정한 가치는 바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에서 나옵니다.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용어가 조금 딱딱한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엄청난 속도로 쓰레기를 뱉어내는 시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네, 에이전트 수천 개를 부린다고 해도 이들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할지 또 어떤 질의 데이터를 먹일지 통제하지 못하면 회사는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가트너는 인간의 이 통제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지능에 대한 수익과 신뢰에 대한 수익을 동시에 얻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능에 대한 수익과 신뢰에 대한 수익. 네, 인공지능을 무작정 빠르게 달리는 엄청난 스포츠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인간은 그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튼튼한 브레이크를 걸고 내비게이션 경로를 정확히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속도만 내는 게 아니라 방향과 품질을 통제하는 그 거버넌스가 진짜 실력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은 당장 사무실에 가서 수십 개의 AI 에이전트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솔직히 아직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료에서는 이걸 켄타우로스 모델 그리고 셜록 홈즈식 활용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켄타우루스나 셜록 홈즈요? 네,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처럼 인간과 기계가 듀얼 브레인으로 한 몸처럼 결합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셜록 홈즈가 되어서 큰 그림을 딱 그리고 AI를 왓슨 박사처럼 동반자로 곁에 두어서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라는 거죠. 셜록과 왓슨. 아주 직관적인 비유긴 한데요. 막상 제가 평범한 화요일 오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켄타우로스나 셜록처럼 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분기 예산 기획안을 짜야 한다고 한번 쳐보죠. 예전 같으면 제가 혼자 엑셀을 켰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과거라면 당연히 과거 자료들을 뒤적거리면서 숫자 하나하나를 맞추느라 밤을 새웠겠죠. 하지만 셜록 홈즈식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왓슨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작년 3분기 예산 집행 내역이랑 올해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서 가장 리스크가 큰 항목 3가지를 좀 뽑아줘. 아, 왓슨한테 분석을 시키는 거군요. 네, 그럼 왓슨이 초안을 쫙 가져오겠죠. 이때 당신은 그 초안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아닙니다. 이 리스크 항목 중에 A,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핵심 가치랑 안 맞지 않아. 다른 대안을 찾아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궤도를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예산안 써와 하고 던져놓고 저는 커피 마시면서 쉬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기획안의 뼈대를 깎아나가는 공동 작업자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완벽하게 시스템화한 것이 소스에 등장하는 제다 프레임워크입니다. JEDA, 제다 프레임워크요. 아, 제다 프레임워크. 이거 내용이 꽤 방대하고 복잡하던데 지금 당장 실무에 써먹어야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딱 기억해야 할 핵심만 짚어주시죠.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생성형 사고. 둘째, 디자인 싱킹. 셋째, 애자일 액션입니다. 생성형 사고, 디자인 싱킹, 애자일 액션.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생성형 사고는 아까 예산안 짤 때처럼 인공지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 싱킹은 조금 더 깊은데요. 인간 중심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재정의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단순히 고객 응대 시간을 1분 단축하자 이렇게 묻는 건 디자인 싱킹이 아니죠. 대신에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게 단순히 응대 속도가 빠른 걸까? 아니면 숨은 불편함을 알아주고 정확한 위로를 받는 걸까? 이렇게 질문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아하,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애자일 액션은요? 이게 진짜 실천의 핵심인데요. 질문하고, 시도하고, 관찰하고, 개선하는 이 4단계의 루프를 무한히 돌리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ask, try, observe, improve가 되겠죠. ask, try, observe, improve.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막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이 훌륭한 제다 프레임워크도 결국은 그 조직의 DNA, 그러니까 컨텍스트 매트릭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에요. 소스의 맥락 매트릭스를 끌어와 보면 대학이랑 기업이 똑같은 툴을 주고도 목적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네, 조직의 생존 방식이 다르니까요. 맞아요. 대학 같은 경우는 조직 특성상 행정을 경량화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는 정합성이 최우선 목표잖아요. 그래서 문서 작업량을 확 줄이거나 부서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데 이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반면에 기업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투자 대비 수익, 즉 ROI를 개선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속도와 수익률이 생명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미친 듯이 빨리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는데 총동원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AI 도입이라는 게 단순히 직원들 모아놓고 파이썬 코딩이나 직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문화훈련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맥락 짚어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조직의 신경망 자체를 교체하는 훈련에 가깝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까지 쭉 듣다 보니까 제 안에서 약간 선을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기획도 기계가 하고 데이터 분석도 알아서 하고 심지어 애자일하게 에스크, 트라이, 무한 루프를 돌려서 실행이랑 개선까지 다 기계가 해준다고 쳐보죠.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은 왜 굳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이 굳이 디자인 싱킹을 안 해도 걔네들끼리 알아서 무한 반복하면서 최적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논의를 그냥 표면적인 업무 효율성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존재론적 차원으로 끌고 내려가면 소스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철학적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철학적 반전이요? 네, 모든 속도와 실행을 AI가 장악한 시대에 결국 인간에게 남는 고유한 영토는 무엇인가?
소스는 이를 내면 리더십 5층 구조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층 구조 모델? 저도 그 자료 봤어요. 1층 인지적 명료성부터 2층 감정 통합력, 3층 존재 기반 자아 정렬, 4층 전략적 초월성,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층까지. 솔직히 이 어려운 걸 다 외우고 다닐 순 없잖아요. 핵심만 딱 찌르자면 뭔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층부터 4층까지는 사실 다 밑바탕을 다지는 빌드업일 뿐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꼭대기 5층, 바로 책임적 결단력입니다. 책임적 결단력이요. 네, 데이터가 산처럼 쌓이고 기계가 아무리 기가 막힌 해결책을 수백 개 던져준다고 해도요. 이 수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건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책임지고 길을 선택한다. 자료에서 장폴 사르트르나 메를로 퐁트 같은 조금 어려운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끌어와서 설명한 부분도 결국은 이 맥락이군요. 거기 보면 구조적 개방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인데요.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프로그래밍된 방대한 데이터라는 닫힌 구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갇혀 있다. 네, 이미 일어난 과거의 패턴을 기가 막히게 조립해서 확률을 계산할 뿐이죠. 하지만 사르트르의 현상학적 철학을 빌려오자면 인간의 의식 안에는 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음이 존재합니다. 비어있음, 즉 틈이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기계처럼 1초 만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 즉 틈을 개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덕분에 인간은 과거의 데이터 사슬을 뚝 끊어내고 과거 데이터로는 절대 도출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성이나 예측을 창조해내는 거죠. 와, 틈, 비어있음. 제가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도미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오, 도미노 좋죠. AI는 과거 데이터라는 도미노가 무너지는 궤적을 완벽하게 계산해내는 천재입니다. 1번이 넘어지면 10,000번까지 어떻게 넘어질지 싹 다 알죠. 그런데 인간은 그 무너지는 중간 어디쯤에서 도미노 하나를 쏙 빼버리는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존재인 겁니다. 아, 도미노를 중간에 빼버린다. 네, 그 비어있음, 그 빈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도미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창조성이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와, 정말 훌륭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기계가 도미노를 완벽하게 쓰러뜨린다면 인간은 도미노를 멈춰 세우고 새로운 판을 짜는 존재죠. 거기에 더해서 멜롤로 퐁티가 강조한 인간의 신체성도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신체성이요? 몸을 쓴다는 건가요? 네. 우리는 화면 속 데이터나 텍스트로만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갈등을 겪으면서 몸으로 세상을 느끼죠. 이런 언어 데이터로 환원할 수 없는 미묘한 뉘앙스, 비언어적인 직관과 지혜야말로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에잘러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왜 여전히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머릿속에 빈 공간을 남겨둬야 하는지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도미노 비유도 좋고 구조적 개방성이라는 철학도 다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죠. 당장 내일 출근해서 제가 인사팀장님한테 팀장님, 저는 도미노의 틈을 만드는 빈 공간을 가진 인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통찰력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서 승진시키고 채용한다는 겁니까? 네, 현실적인 현업 적용 문제죠. 기업들과 제도권에서도 그 책임적 결단력이나 통찰이라는 추상적 요소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검증할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일자리 표준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인공지능 잘하는 직무인증, 즉 애잘직 자격인증 제도입니다. 애잘직 자격인증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보던 뭐 토익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같이 그냥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건가요? 아니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리학습 방지 실패입니다. 대리학습이요. AI가 다 짜준 기획이나 코딩을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단순 지식 테스트로는 이걸 절대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잘직 인증은 평가 방식이 아주 다층적이고 지독합니다. 어떻게 검증하길래요? 첫째,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의 문제를 던져주고
에이전트와 어떻게 협업해서 해결하는지 보는 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진행합니다. 둘째, 기계가 내준 결과를 그대로 베낀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도미노 틈을 만들어낸 건지 확인하기 위한 심층 구술 시험을 보죠. 와, 구술 시험까지요? 네. 게다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계와 어떻게 대화하고 명령을 내렸는지 작업 로그가 자동으로 싹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에 윤리적 편향성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까지 평가하죠. 와, 이거 통과하려면 방금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제다 프레임워크는 기본이고 철학적인 통찰력까지 다 증명해야 하는 거네요. 단순한 툴 자격증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인증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커리어 진화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에잘러의 성장은 연차별로 3단계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1에서 3년차까지는 실무 자동화 단계입니다. 자기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다 4에서 6년차가 되면 부서 간의 흐름을 연결하고 수십 개의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7에서 10년차에 이르면 조직의 생태계와 룰 자체를 세우는 아키텍터로 진화하게 되죠. 실무 자동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룰을 만드는 아키텍트. 아주 명쾌하네요.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 같습니다. 쏟아지는 수천 개의 AI 군단 앞에서 당신은 속도를 겨룰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지시할 것인가. 완벽한 요약입니다. 인간은 방향을 정하고 에이전트는 속도를 책임지는 시스템인 거죠.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학습자 여러분, 당신은 현재 어떤 연차의 커리어 맵 위에 서 계십니까? 속도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 자체가 내면의 리더십을 깨우는 틈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툴 사용자에서 오케스트레이터로, 더 나아가 아무도 가지 않은 빈 공간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아키텍터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철저하게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자료 한 구석을 보면 아주 도발적이고 거시적인 화두가 하나 탁 숨어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인류의 최후 보루라고 언급된 부분이죠. 제도적 안전망, 즉 AI 연금과 법인격에 대한 화두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AI가 창출한 거대한 부를 나누는 AI 연금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자료에 언급되었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에잘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노동을 AI에게 성공적으로 탁 위임한 바로 그날, 인간 사회의 경제적 보상 체계는 과연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걸까요? 내 일을 대신하는 기계가 번 돈에 세금을 매겨 연금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그 AI에게 사람처럼 법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와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일하는 방식의 진화만큼이나 노동 이후의 공존을 상상하는 것도 에잘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철학적 시야일 겁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도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실시간으로 길이 막 솟아나고 변하는 이 2026년의 새로운 지도 위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가장 빠른 길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보고 나만의 도미노를 쏙 빼버리는 엉뚱한 틈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잘러로 살아남는 생존 공식 아닐까요? 네, 그 빈 공간 속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의미가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내면 리더십을 깨우는 의미 있는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한층 더 새롭고 깊은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